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 입법 개선 의무를 어느 정도 지금 해태하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유형이 있겠죠. 국회가 입법 개선 의무를 해태하는 유형,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게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개정 안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이게 처음에 진정 개선 입법 부작위,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특히나 이제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도과해가지고 또 그때도 계속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 그 불합치 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대개 이제 그 법률 조항에 해당 조항에 이제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또 입법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무효로 날리는 순간 합헌적인 부분까지 전부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위헌성을 띌 수 있다 해서 그런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그다음 입법 형성, 그리고 합헌적으로 이것을 바꿔라 라는데 입법 국회가 그것을 형성권을 행사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불합치 결정하는 것인데, 입법 기한이 도과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헌적인 그러니까 합헌적인 부분까지 전체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과되는 순간 그 법률은 원래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가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합헌적인 부분까지도 무효화시키는, 그리고 더 큰 위헌성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진적 개선 입법 부작위라고 해서 개선 입법을 하긴 했는데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잠정 적용이라든지 또는 적용 중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당해 사건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구제가 돼야 될 사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고 개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정된 법률이 소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표를 규정해줘야 실제로 위헌성을 문제 삼았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유사 사건들이 다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법률이 보통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만 효력이 발생하면 그런 사건들은 구제가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성을 제대로 제거했다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국회가 가장 바람직하기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하고, 그리고 입법 기한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소급하는 규정까지 같이 넣어라 라는 이런 그 결정문에다가 표시를 해준다면, 제시를 해준다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회는 당연히 이것을 살펴서 소급하는 어떤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위헌성을 제거하는 그런 개선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이, 국회가 그런 소급 규정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그 사건에서 당사자 구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알아서 잘한 거죠. 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요. 다만 국회와 관련해서는 좀 완벽하게 개선 입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국회가 개선 입법 의무를 지금까지 다 해왔느냐? 대체로 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에 2020년 5월 31일,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위헌이다라고 선고한 게 총 1,772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유형 불로 보면은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가 41.4% 이루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나 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가 각각 3% 한 5% 이 정도. 그래서 압도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의 건수를 본다면요, 건수는 당연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952건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403건, 위헌 법률 심판이 391건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수는 적지만 건수 자체는 작지만 비율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1차적으로 위헌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국회의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되는 법률을 어느 정도 정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위헌이나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은 아까 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617개인데 그 중에서 584개의 법률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많이 정비가 되었죠. 정비가 됐는데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법률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게 30건, 법률 조항 기준에서 30건이 남아 있고요. 사건 번호 기준으로는 2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시한이 도과했는데 아직도 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4건 있습니다. 그게 표에 남아 있는 게 4건입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법 개선 의무 혜택의 신뢰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세무사법입니다. 세무사법 예를 들면 이제 2018년 4월달에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변호사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업무 범위를 국회가 결정해서 해라. 그래서 그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라고 해서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은 이제 18,000명의 이제 변호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던 법률이 그 기존의 법률이 이제 세무사법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시법과 교원노조법 이 부분도 계속 입법을 하자고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2020대 국회가 끝나는 그 무렵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포퓰리즘 포퓰리즘 여기 왜 들어왔냐면 이게 법치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흔히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과도하게 되면 포퓰리즘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아주 우선 엘리트가 없다면 결국 중후정치화되고 그리고 이제 선동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포퓰리즘을 간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포퓰리즘이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뭐 제가 볼 때는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퓰리즘에 자꾸 그 경도되다 보니 법치주의는 자꾸 위기로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다시 포퓰리즘이 더 강화되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소위 민주주의 과잉 시대다라는 것이고 지금 특히 이제 21대 국회에서 그 여당이 압도적인 절대다수 의석을 이제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률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이제 만병통치약 내지는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과잉되어 있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법 포퓰리즘 예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이런 거 이제 있는데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올해 초에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강화된 법률입니다만 또 이거보다 더한 법률을 지금 이제 제안을 해놓고 있죠 정의당이. 그래서 모든 당이 여기에 다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내년 선거, 후나년 대통령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용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라고 이것도 소비자 세무자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채권자들이 채권 주심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나 이걸 많이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상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칙, 채권과 채무 또는 뭐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그런 법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결국 포퓰리즘 법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위헌 입법 또는 뭐 헌법 불합치 입법 그리고 포퓰리즘 입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원 입법에서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법보다도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내지는 자질 부족 또는 헌법의 의지 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제안 간단하게 하는 것은 이제 국회 내에 그 기본 통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국회 밖에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여기서 입법부를 통제 내지는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은 국회 내에도 이런 절차를 좀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규범 통제와 유사한 절차를 둔다면은 조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입법 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한번 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끝으로 우리 논어의 정자정야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는 예,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게 정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자를 보면은 한 일자에다가 거칠 지자, 멈출 지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멈추고 되돌아보는 것이 막 정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도 바른 정자, 바른 정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포퓰리즘의 늪에서 탈출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